예, 안녕하십니까. 정준이의 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지난주 거쳐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다가 이번 주에는 거의 실신 상태에 빠질 정도로 상당한 심적 고통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름 아닌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아서인데요. 지난 12월 3일에 계엄의 밤이 있은 지 벌써 110일째가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파면 인용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것인가 하는 그런 좌절감도 있고요. 게다가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까지도 뭔가 지연되거나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느껴지면서 사람들의 절망감은 극에 달할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그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종식, 그리고 처벌이 이렇게까지도 어려운 일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어할 방법은 없는가? 과연 우리의 사법질서, 헌법질서는 우리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많은 국민들의 의심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헌정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처들을 회복해가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오늘도 두 분 모시고 다시 만날 세계를 위한 로드맵을 그려가는 정준이의 토요토론, 이제 특별 라이브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헌재는 이번 주를 넘기지 말고 파면을 선고하십시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자, 오늘 논의를 위해 모신 두 분 다시 인사드릴 텐데요. 헌법학자시죠. 서강대 임지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국회와 거리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뭐 두 분 역시 시민들의 마음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핵심적으로는 도대체 이렇게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왜 이렇게 헌재는 괴롭히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 때문일 겁니다. 한 시민의 입장에서 또는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또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현재 심정이 어떠신지 한번 간단히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임지봉 교수님.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또 헌법 전문가라고 예. 저한테 헌법재판소 도대체 언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을 선고하느냐라고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에 나가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틀렸어요. 이미 예. 저는 뭐 3월 첫째 주부터도 가능하다 했었고 그다음에 둘째 주 금요일인 14일 유력하다 했었는데 틀렸고 21일도 유력하다 했었는데 틀렸습니다. 네. 예. 삼지 나오시네요. 예, 아웃입니까? 아웃 안 됐다고 생각하고 예. 오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예, 예. 다음 주 금요일 3월 28일 날 선고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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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더 이상 아마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혹시라도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도 이게 짐작하시는 변수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근거로 이때쯤에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을 텐데. 네. 이러이러한 근거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뭐 예를 들면 기존의 네. 관례라든가 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예.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석방이 아하. 예. 이제 그게 어떤 그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의 내용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없는데 선고 시점에는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윤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되니까 윤 대통령 지지자들 분위기가 많이 과열됐고 그렇죠. 또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분들의 분위기도 많이 과열이 됐어요. 예, 예. 그래서 두 쪽이 다 많이 과열이 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로서는 약간 선고 시점을 늦춘 것 아닌가. 그러니까 과열된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예. 그런데 오히려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오판을 한 것 같은데. 네, 안 좋은 판단이다. 그 후로는 계속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더 과열되고 있잖아요. 예. 그랬고 사실은 저는 이미 헌재는 저도 뭐 언론에 나와서 헌재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많이 예. 해석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시점을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헌재가 신중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분명하게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지체하고 있고 정말 제가 아까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는 선고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다음 달로 넘어가면 정말 헌재는 엄청난 그 비난의 예.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걸 헌재 스스로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곧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예. 그러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예. 예. 빌드업이란 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단에 설명을 쌓는 예.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월요일 날 선고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 그것도 일종의 윤 대통령에게 이제 만장일치의 인용 결정을 내리기 위한 사전적인 빌드업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예. 상세히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이제 상세히 좀 말씀 나누고요. 네. 예. 어떤 입장에서 말씀 주시겠어요? 의원 입장에서요? 아니면 시민 입장이십니까? 뭐 지금은 뭐 의원 입장, 시민 입장이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모두가 다 요즘 뭐 그 들숨의 불안, 날숨의 분노라고 다들 불안하고 그 다음에 신경줄이 아주 팽팽하게 그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어서 누가 하나 잘못 건드리면 정말 그 폭력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예. 정도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답답해 하거든요. 저는 그 헌재가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라도 3월 안에 무조건 결정을 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은 그 헌법재판을 하는 기구가 우리나라 같이 독일이나 우리나라처럼 헌법재판소로 별도로 존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미국 같이 또 다수의 국가들은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그냥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87년 그 민주화 87년 6월 항쟁 이후 만들어진 헌법에 따라서 88년에 우리나라 헌재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우리나라 헌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많이 네. 따라 배우려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모든 헌법재판소의 제1의 과제는 좋은 헌법재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존재증명입니다. 헌재가 우리 그 사회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냥 대법원에서 하면 되겠네 네.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 헌재가 이번 주에 그 판결을 하지 돌아오는 주에 예,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4월 달로 넘어가면 사실은 선고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두 분의 임기가 그렇죠.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존재 증명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로. 4월로 넘어가면 아마도 저는 다음 정권에서 개헌이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개헌 과정에서 헌재는 존재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네.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나 또는 헌재에 계신 분들이 이 질문을 고려치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예, 존재 증명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의 이 애간장을 보더라도 반드시 다음 주에는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께서 예. 예. 선고 지연으로 극도의 혼란과 불안이 오고 있다. 더 지체할 이유 없다. 그리고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선고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우리 학자이신 우리 임지범 교수님도 학문적으로도 영빨로도 거리의 민심으로도 예. 다음 주엔 된다. 예.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예. 신앙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예. 각자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 열정의 관점에서도 다음 주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져야 한다. 예, 안 그러면 존재 증명에 실패하는 헌재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정말로. 예. 그럼 바로 그냥 이렇게 가보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은 사실 더 늦게 이루어질 것처럼 보통 예상이 됐고요. 이게 헌재가 지금까지 뭐 직접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선고 기일에 맞춰서 그러니까 들어온 것들에 맞춰서 선고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어그러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임 교수님은 이것이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잖아요. 네. 예. 지금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가 과연 지금 최상목 부총리를 좋아할까요? 네. 정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최상목 임명을 안 하니까. 부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한테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엄청나게 매일매일 음. 훼손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그 경제부총리가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는 것이 예. 그것이 헌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헌법 111조 3항에 보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3명은 국회가 선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걸 헌법재판소가 임명한다기 때문에 여기서 헌법적 의무가 나온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이고 그래서 인용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보면 그러한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부작위, 즉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피청구인, 즉 최 부총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건 의무사항이에요.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 임명장 교부를 안 하고 있는 것은 66조 2항 위반이고 예. 또 법적 의무를 안 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직무유기죄예요. 형법상으로도.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뭐 결정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뭐 군대를 동원하고 이럴 힘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법에서도 현재 모든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그러한 인용 결정 그런 것은 최 부총리라는 그 행정기관을 기속하는 힘, 기속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고 66조 2항은 새로운 처분까지도 하여야 한다고 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최 부총리가 위헌적인 행위를 또 위법한 행위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매일매일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제가 왜 이게 윤 대통령 이제 인용 결정을 늦어도 이번 금요일까지 내리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을 때 그러면 누가 대통령 없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죠? 네.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을 윤 대통령보다 늦게 하게 되면 그럼 그러면 그 다음 순위죠. 후순위죠. 최 부총리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예. 예, 예. 그 상황을 현재는 원치 않는 거죠. 네. 그 상황을 원치 않고 또 만약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으면 대통령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 즉 행정부의 1인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에 의해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이제 준비하고 관리하게 돼요. 네.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죠.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헌재에서 파면 결정 받고는 1인자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권한 대행과 없는 권한 대행은 다르다.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 없는 권한 대행 그리고 대선 준비를 하고 대선을 관리할 권한 대행을 헌재를 무시하고 매일매일 위법 행위를 쌓아가고 있는 최상목한테 맡기고 싶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헌재가 내리기 전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의 권한 대행으로 이제 헌재가 한덕수 총리를 예. 다시 복귀시키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사실은 제 학자적 의견으로는 인용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예. 파면해야 된다. 네, 네. 파면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분명한 위법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헌재가 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 선고를 먼저 하느냐. 제가 인용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 관계없이 예. 저희 뜻과는 관계없이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를 하는 헌재의 속내는 뭐냐. 예. 그걸 이제 추측해 보라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대행 체제를
뭔가 이렇게 교체하겠다는 건데 네. 직접 교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해서 아마 복귀시킴으로써 대체 효과를 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신 건데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얽힌 추론이시긴 합니다만. 네. 예, 조 의원님. 빌드업이라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축구 예. 할 때 그래서 많이 전략을 어떤 할 때. 결정적인 골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사전 작업을 쭉 해나가는 건데 빌드업이라면 너무 재미없는 빌드업이고 애간장 속 터지는 빌드업을 하고 예,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드업이라고 본다면 저는 뭐 대체로 임지봉 교수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심지어는 날짜를 찍었다 틀린 것도 다 저랑 똑같이 찍었다 똑같이 다 틀리셨는데 정말 재미없고 애간장 터지는 빌드업이었다라는 예.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선회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네. 임지봉 교수님께서는 빌드업이다라고 해서 지금 헌재에 대해서 선회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아는 판사들이 있고 하지만 이 판사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진공 속에 산다는 대단한 착각 속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생활인이라고 하는 메타인지가 잘 안 돼요. 나도 편견을 가지고 있고 나의 법리도 틀렸을 수 있고 나도 조중동에 오염됐을 수도 있고 나도 뭐 어떤 다른 의견에 오염됐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타인지를 가지셔야 되는데 예. 메타인지를 못 갖는 판사님들이 많고 본인들이 진공 속에서 오로지 나는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그런 사실 속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메타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메타인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전 직위원 판사도 선회한다면 메타인지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네. 해요. 본인이 갑자기 나 그런 거를 나를 시간으로 물어본 사람이 윤석열이 처음이었어. 그래서 내가 꼼꼼히 들여다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판단이 순수히 본인이 그냥 진공 속에서 법서를 들여다보고 법문을 들여다보고 생긴 인지냐.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더군다나 판사들도 세상 물정을 알고 세상 사리를 알아야 되고 내가 오염될 수 있다고 가정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더군다나 정치적 사법기관이에요. 그러면 메타인지를 극도로 가지셔야 돼요. 본인들의 이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애간장을 녹이고 있고 국민들에게 진짜 동네 골목 상권에 얼마나 큰 폭탄을 던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시간을 늦추고 뭐 일부 들리는 얘기에 보면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뭐 끊임없이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 절차상 하자 내용적으로 자신이 없으니까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은 이 기회에 절차적 정의를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 사명감 내려놓으시라니까요. 내용적으로 빨리 판단해서 우리 사회를 진정시키는 것, 안정시키는 것 역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증명해야 될 존재 증명, 존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진공 속에서 객관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절차적 정의를 이번에 세워야지 그런 생각이 메타 정의가 없는 어찌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굉장히 유아적 발상일 수도 있어요. 본인은 신모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세상 물정 좀 아시고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심한 말씀 제가 오늘은 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쓰셔서 애초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은 필연적으로 나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절차적 정의를 세워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절차적 정의 세워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뭐 몇 가지 있잖아요. 뭐 각하냐 아니냐, 일사부재이냐 아니냐, 또는 뭐 형사소송법을 100% 가져다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등등의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고 이걸 가지고 법률가가 보기에는 이 진술을 증명력 있는 진술로 특히 뭐 이진우 같은 사람 검찰에서는 체포명령 받았다고 했다가 법정에 나와서는 체포명령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이 번복했는데 어떤 말을 믿을 거냐 이걸 가지고 한 사람이 헌법재판관 한두 사람이 막 이렇게 악유를 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 이거는 끝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시간 끌기에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거 좀 저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손들어서 결정을 하더라도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말들 많이 들어요. 지금
재판관 8분 중에 누가 지금 네. 뭐 누가 시간 기각 끌냐. 의견이더라. 그리고 누가 누구하고 지금 손을 잡았대더라. 또 최근에 많이 도는 이야기가 이제 절차적인 거 가지고 그러니까 기각도 아니고 네. 왜냐하면 각하견. 이게 그 대통령 탄핵 기준에 해당되느냐로 들어가면 이거는 기각 맞아요. 의견을 사실은 문장으로 구성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논리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절차적인 거를 문제 삼아서 아예 각하를 시도하는 그러면서 뭐 끝까지 목리를 부리는 재판관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 자체도 저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절차적인 문제, 지금 특히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탄핵 심판을 하면서 이제 형사소송법에는 이제 그 뭡니까 검찰 조서에 대해서도 검찰 피신. 이제 예.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 버리면 이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는 공범들의 검찰 조서 등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했거든요. 예. 그 왜 채택하냐? 그러니까 헌재가 분명히 맞아요. 평의를 거치고 이야기했어요. 네. 혼자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평의를 거치고 재판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평의를 충분히 거쳤고 이거는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준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보면요. 탄핵 심판의 경우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전제가 있어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예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헌법재판의 하나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변형된 징계 절차에 예. 가깝다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헌법재판소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 절차로서의 탄핵 심판에는 그러한 검찰 조서의 그 증거 능력을 예.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형사소송과는 달리.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또 절차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게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내란죄 탄핵 소추 사유에는 있었는데 왜 쟁점 정리하면서 뺐느냐 내란죄 위반 여부는. 네. 그거는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뺐어요. 원래. 뇌물수수에 관한 게 탄핵소추 의결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탄핵소추의 이유였는데 그걸 뺀 사람이 소추위원인 지금 권성동 여당 원내대표예요. 예. 빼자고 국회 측에서 주장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하고도 이야기해가지고 뺀 거예요. 네. 그렇다고 자 보십시오. 내란죄 뺄 수 있죠. 왜? 내란죄는 형법 위반을 다투는 거잖아요. 네. 이건 형사재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네. 근데 이거는 징계 절차잖아요, 탄핵 심판. 네. 징계 절차에서 형사재판에서 할 거를 미리 하기도 부적절할 뿐더러 이게 형법 위반을 따지기 시작하면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엄밀한 증거법칙이라든지 네. 고도 입증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증인 신청하면 거의 다 받아줘야 돼요. 네. 그러면 한도 끝도 지연될 없이.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이것은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다룰 형법 위반은 이제 거기서 다뤄라. 네. 그렇다고 우리가 내란 행위 자체를 안 다루는 게 아니에요. 네. 헌법 77조 4항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행정부나 법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는 손 못 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행위란 게 뭡니까?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가지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투입한 게 입증이 되면 그게 형법의 내란이 되는 거고 국헌문란의 목적 입증할 필요도 없이 계엄군을 국회에 손 못 대게 했는데 투입하면 그것도 무장한 계엄군을 그 순간 이거는 77조 3항 위반인 거예요. 예. 우리가 내란 행위로서의 77조 3항 위반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저쪽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윤석열 윤석열 측. 그 측에서
내밀고 있는 좀 다소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몽디를 부리기 위해서 쓰는 것 같은 그런 수들은 지금 그냥 그 자체로 반박될 수 있고 헌법재판은 사실 그걸 고민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이런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논란들을 다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작동한 결과라고 보시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그 뭐 각하 내지는 그 절차상의 이 주장을 일일이 다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일일이 답변을 한다고 하기에도 좀 시간이 많이 그러기에도 지체되고 너무 있거든요. 지났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추정컨대 그것도 내피셜입니다. 네. 혹시 그런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또 그러면서 그것을 본인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나는 절차적 정의를 완수하기 위한 불타는 사명감으로 그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헌재랑 가까운 데 있잖아요. 노무현 시민센터가 좀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런 그 이 절차적 정의를 이번에 다 세우겠다. 저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절차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런 이상한 사명감 갖지 마시는 거 좀 권하고 싶습니다. 제발. 시청자분들을 좀 더 안심시켜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절차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다고 해서 절차적 쟁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재판관들이 있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그분들은 앞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그러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미 평의를 맞아요. 거쳐서 지금 그렇죠. 문관한 대행이 그 평의의 결과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그럼 앞에 이미 그 재판관들도 그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 평의 속에서 분명히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한 거고 예. 그래서 문 대행이 그걸 말했다면 그거는 자신들의 입장인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러면 그 절차적인 쟁점에 대해서 평의할 때는 내가 찬성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예. 저는 특히 이제 지금 우리 현 헌법재판소가 8명 전원이 판사 출신이에요. 네. 과거에는 검사 출신들도 한두 명씩 끼어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분들도 있었어요. 예. 국회의원들 심지어 거친 분들 계셨고요. 예. 그래서 아까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판사 출신들은요 어떻게 보면 범생이죠. 모범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예. 판사 출신들일수록 그래서 이분들 다 30년 넘게 판사한 분들이에요. 이 법리에 굉장히 집착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대통령 탄핵의 법리는 그 기준이 너무도 확고히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등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다는 게 예.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기준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을 30년 이상 판사를 해서 법리에 집착하는 헌법재판관이 봤을 때 그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다른 것보다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는 저는 이번에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느냐보다 헌법 소의 관점에서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과연 용납될 수 있느냐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8명 전원이 없다. 헌법 소의 의지가 없다. 그래서 중대하게 위헌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파면할 거예요. 예. 헌법 위반 행위는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예. 헌법 77조 1항 위반했잖아요. 그 상황이 무슨 전시사변 또는 이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예요? 예? 그리고 자 77조 3항 비상계엄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부나 법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라든지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에 속하지 않아요. 법원에 속하지 않아요. 독립된 헌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77조 3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무장한 경고를 보내면 안 돼요. 예. 그것이 시스템 확인차 보냈건 무슨 이유로 보냈건 보내는 순간 77조 3항 위반인 거예요. 예. 그리고 77조 4항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이 이를 국회 지체 없이 통고하게 돼 있어요. 네. 통고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위헌 행위가 너무도 명백한 거 아니에요? 예.
다른 건 뭐 따지지 맙시다. 체포조, 지시 있었다 없다 따질 필요 없어요. 그래. 의원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 말라. 이거는요 내란죄. 예. 국헌문란의 목적을 입증할 때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어질 부분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국회와 같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이었느냐. 지금 국회의장부터 체포한다고 그랬으면 국회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했으면 계엄 해제 요구하는 가결을 막으려는 거잖아요. 예. 국회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내란죄의 성립과 관련해서 다투어야 할 부분인데 필요 이상으로 저는 탄핵심판정에서 다투어졌다고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그 윤석열에 관련된 파면 인용에서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이유를 아주 이제 그 사안으로 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혹여 이제 이러려면은 이제 판사 30년 이상 판사한 사람들이 이 기각의 이유를 대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테고. 그래서 각하 문제를 가지고 거는 쪽도 있긴 있으나 사실 그랬다면 이미 평의 과정에서 이제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기각과 각하에 관련된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뭐 더 많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까지 없고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아마도 원래는 인용이 되는 게 맞는데 현재는 이제 기각을 통해서 일단 돌려보내는 걸 선택할 것 같다라고 일단 예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신 의원님 어떠세요? 학자가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그 예상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근데 변호사로서는 예.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요. 예. 한덕수 대행이 저질렀던 아니 최상목은 그래도 2명은 임명했잖아. 한덕수는 3명 다 임명 안 했잖아요. 예. 예. 그랬던 거하고 저는 그 소위 한덕훈 이라고 하죠. 예. 한덕수와 예. 한동훈 이 둘이 섰던 공동으로 뭔가 예, 하겠다는 한덕훈 예. 그 담화 소위 기자회견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정이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그래 민주적 정당성 소위 레지티머시 민주적 레지티머시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에 둘밖에 없어요. 대통령하고 국회.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가기관은 두 가지니까 지방의회는 뭐 지방자치 행정기관으로 대체로 봅니다. 거의 의회지만 행정기관으로 분류가 되는 데고 그러면 2개밖에 없어요. 레지티머시는 민주적 레지티머시는. 근데 너 뭐 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둘 다 뭐예요? 그냥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적도 없어요. 예. 근데 자기들이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자들이 미쳤구나 정말.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구나. 그러니까 너 뭐 돼요? 네 뭔데? 당신 뭐 돼? 요즘 최상목 대행을 보고도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너 뭐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이분이 이 저지른 그 헌법 위반의 정도는 또 헌법이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이 국가의 권한대행으로서 수반으로서 역할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 심각한 위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빌드업 과정 재미없고 초조한 빌드업이지만 빌드업 과정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예. 일단은 이제 월요일까지 예. 이게 며칠 지나면 바로 하루 이틀 지나면 이게 문헌지 아니면은 펠렌지가 금방 나타날 텐데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하지만 정말 변호사로서는 이거 안 된다. 정치인으로서도 안 된다 싶은데 요즘 하도 뭐 빌드업 과정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러니까 빌드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아까 이제 임 교수님 말씀은 결국 최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 특히나 대통령을 탄핵 인용한 이후에 최대행 체제는 도덕이나 인정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 인용을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한덕수를 제자리로 돌려보내놓고 인용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신 거고요. 그렇다면 원래는 인정하고 싶지 않으나 현재는 어떤 논리로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는 식으로 할까요? 나름의 근거를 들고 얘기할 텐데. 네네. 몇 가지 이제 탄핵 소추 사유가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한 총리가 이제 묵인 방조 내지 공모했느냐 여부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위헌유 행위가 없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 공모했다라고 위헌유성이 있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결정문의 중요한 부분에
미리 판결문을 먼저 얘기하게 보여주는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묵인 방조 공모 자체가 없었다. 왜냐하면 한 총리가 이제 국회에 나와서 증언한다든지 탄핵 심판정에서 헌재에서 증언한 걸 보면 자신은 뭐 하는지 모르고 갔다. 네. 그랬더니 국무회의에서 이제 탄핵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공모가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자기는 반대했다. 그러니까 묵인도 아니고 방조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찰 수사나 이런 걸로 묵인 방조했다는 그 무슨 단서가 잡힌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이제 묵인 방조 공모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위헌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하냐는 판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살필 필요도 없이 아예 묵인 방조 공모가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헌 위법 행위가 없었다라고 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일단 하나 그걸 피해 가려고 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정면 판단은 안 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회 선출목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거부했잖아요. 예. 이거는 이미 최상목 총리의 임명 부총리. 부총리의 임명 거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서 이미. 권한대행이건 대통령이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해서 임명장을 안 주는 것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1명이 아니라 3명에 대해서 임명장을 안 줬어요. 국회에서 네. 선출했는데 이거 분명히 위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중대성 판단에서 네. 그러니까 이것을 국무총리를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는 아니라서 기각한다. 그렇지만 분명히 임명장을 안 주는 것은 국회 선출목 3명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장을 안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분명히 결정문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 임명장을 주게 예. 이렇게 설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이제 중대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건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때문에 10일, 예. 10일이었죠. 예.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아무 규정이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학자들의 통설적인 견해로서 권한 대행이니까 권한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만 할 수 있다라고 예. 했는데 이제 권한 대행이 국회에서 이미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임명장을 주는 것은 형식적 임명권이기 때문에 네. 현상유지적 권한 행사에 들어서 줘야 한다라고 우리 헌법학자들 대다수는 이야기했는데 안 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안 준 게 위헌이라고 헌재에서 이제 최상목 부총리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져야죠. 위헌이라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기 결정이 때문에 난 이유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돌아오더라도 미룰 수 없는. 그렇습니다. 예. 아마 임명장을 줄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신 의원님. 예, 이게 이제 기존에 헌재가 가져왔던 태도 내지는 우리나라 법원이 가져왔던 태도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면 네. 저렇게 이제 임지봉 교수님의 설명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800원 버스 기사가 800원 갖다가 커피 먹은 거에 대해 커피 내려 마시는 거에 대해서 배임 횡령이다라고 횡령 배임이다라고 해가지고 해고를 했고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던 분이 지금 대법관이세요. 네. 그런데 지금 만약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중대성 요건을 그러니까 헌법 위반은 맞지만 중대하지 않다라는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또는 최근에 헌재가 그 검사 중에서 유성 씨 사건 네. 보복 기소했잖아요. 증거 조작했다가 무죄 나오니까 보복 기소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야 위법한 건 맞지만 중대하지 않아. 네. 그럼 도대체 뭐가 중대하지 않아? 그 검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위법한 거야 그 검사. 하지만 중대하진 않아. 네. 보복 기소하고 증거 조작하는 게 중대하지 않다면 검사에게 중대한 위법 행위란 뭘까? 그러니까 너무 서민들에게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너무 엄격하고
고관 대작들에겐 너무 느슨하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법조는 물론이고 행정고시, 육사, 경찰대학 나온 사람들, 소위 엘리트의 충원 경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 없음, 심지어는 눈치도 없어. 그냥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눈치 안 보고 권한 행사를 해버리거든요. 이거 다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헌재나 대법원에서 고관대작들에게는 지나치게 느슨하고 서민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이런 법 집행, 저는 이거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이게 과잉입법이 아닐까라고 해서 굉장히 주저했고 고민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법 왜곡죄 이거 독일에 있는 거 도입해야 되겠다. 저도 예전에 들었을 때 이거 너무 과잉입법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그래도 3심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법 왜곡죄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지금 지기현 판사나 이렇게 법 적용한 거 보면 법 왜곡죄 독일 판례를 갖고 오면 딱 떨어져요. 예. 그 다음에 하나 꼭 도입해야 되겠다 싶은 게 헌법재판소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조사 권한도 없고 네. 그냥 헌법에 따라서 해. 당연히 헌법에 따라서 할 줄 알았는데 안 해. 이거 헌법 위반죄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직무유기 말고 최상목이 직무유기 말고 헌법 위반죄 내지는 우리 저기 한덕수, 우리는 아니고 하여튼 한덕수 이분도 헌법 위반죄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헌법 위반을 형사법화할 수는 없지 않나요? 아니 그 부분도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헌법은 벌칙 조항이 그러니까. 없거든요. 예. 없으니까 법령으로 딴 거 일반적으로 사실 헌법에 위반 그 국회에서도 무효가 되긴 하지만 그 법을 대체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예, 그것과 달리 부작위 행위에 대해서 그 취지에 맞게 처분하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 처분을 안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배를 짠 채로 국민들은 그냥 안타깝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나?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결정내린 사항조차도 역시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행위라든가 예, 이런 거는 구체적인 법률로서 뭔가 좀 다스릴 필요가 있다. 뭔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걸 다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 하자는 게 아니라 헌법에서 적어도 자기 의무를 부여했는데 너 뭐 해? 라고 했는데 안 해. 이거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교수님? 네, 말씀 나온 김에 윤지봉 교수님도 의견 주시죠. 이런 법왜곡죄라든가 이런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제 부작위,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고민됩니다. 예. 매우. 제가 뭐 시민단체에서 지금 뭐 한 20년 넘게 예. 실행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법원개혁, 네. 또 검찰개혁 그런 걸 주로 제가 있는 사법감센터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미 오래전에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 세미나도 열고 네. 맞아요. 많이 저도.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이제 사법 권력이고 검찰 권력이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만약에 법원이 국민들과 괴리된 그런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앞장서서 그러한 그 법왜곡죄, 사법왜곡죄 같은 죄를 이제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 토론을 좀 파면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해봤습니다. 법외국제 진짜로. 관련 토론. 예. 예, 저희 과거에도 토론에서 많이 예. 했더라고요. 예. 이미 반드시 자료가 해보겠습니다. 축적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약간 다시 이제 연결해서 이제 가보면 그 요거는 좀 더 해보죠.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어쨌든 그 월요일에 결론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이제 탄핵 인용 여부에 관련해서 시간표와 내용에 대한 짐작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안에 어떤 결정문들이 나올 테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각하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의결 정족수에 관련된 아마 얘기에서 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각하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일단 보시는 거고. 그리고 예. 한덕수 총리 그 의결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권한쟁의 심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선고하지 않기로 예,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이제 이번에 이거를 탄핵에서 그거를 각하로 다룰 확률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예,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별개 건으로 이제 다룰 테고, 그러니까 하더라도 인용되는 게 맞지만 기각 결정 형식으로 할 것이다라고 일단 예상을 해주신 거고요. 한덕수 총리에 관련해서는.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을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만약에 이번 결정문에서 그러면 어떤 내용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많은 시민들이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비상계엄에 관련된 공모라든가 방조 묵인에 관련된 것들은 일부러 살짝 피해가는 식으로 아마 할 거라고 보셨는데 기타의 내용들 이제 재판관 미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도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결정문 안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윤석열에 대해서는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을까라든가 이런 식의 예상이 가능한 어떤 문구들이라든가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부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최대한으로 헌재가 그 부분 안 할 것 같다. 피해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단도 못하도록 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주목하는 게 그 문구 이야기를 하셔서 생각나는 게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 기각 결정하면서 굳이 헌재가 문대행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기각은 하지만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권 남용은 아니다. 예, 예. 일부 좀 정치적인 입장이 녹아 있다 하더라도 남용은 아니다라고 굳이 이야기를 해요. 네. 예. 굳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탄핵 소추 남발이 이제 비상계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못 박은 거죠. 네, 예, 예, 예. 그런 거라든지 또 근데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왜 이게 탄핵 소추권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없을까요?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최재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국회 증언감정법은 위반했다. 예, 예. 법률 위반 사실을 지적해요. 예. 그런데 그게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예. 중대한 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있으니까 당연히 탄핵할 소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언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한덕수 총리 이 탄핵 저는 기각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번 금요일에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금요일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바로 직전에 결정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힌트를 보여주기 싫지 않을까요? 예. 빌드업을 해왔는데 예, 예. 이제 마지막 짠 카드를 보여주는데 예. 마지막 바로 앞에서 또 뭘 보여줄까요? 음. 저는 오히려 더 철저히 숨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의 결정의 내용을 예단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일부러라도 저는 문구화 시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비슷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또 이제 그 단서 찾기를 하겠죠. 양쪽에서 전부 다 덤불에서 받을 단서 찾기를 할 텐데 예. 그렇게라도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근데 대신 그리고 우리가 네티즌들 너무 잘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다 헌법 학자들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명확하게 될 것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윤에 대한 파면이 그냥 날아간 거고 마찬가지로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들이 많이 나올 텐데 특히나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먼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과잉한 자의적인 예단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대신 이제 기본적으로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고 법리적으로는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을 해서라도 어쨌든 자리를 돌려보내는 이유는 최대행 체제를 더 이상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 유지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요거는 추론이신 거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올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뭐 법의 곡제 문제도 나왔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중요한 몇 개의 계기가 있었잖아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결정이 갑자기 내려지면서 항고 포기를 또 검찰이 수행하면서 예. 법원하고 검찰이 이거 그냥 완전히 쿵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갑자기 또 일정이 앞당겨지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되고 세 번째로 이제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이건 뭐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만든 되게 중요한 요인들 몇 가지였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좀 말씀 주시죠. 전 그 가운데 전부 다 검찰이 있다라고 하는 예. 게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법법 귀족들의 이 쿵짝쿵짝 기득권에 대한 이게 일부러 같이 모여 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저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쿵 하면 짝하고 쩍 하면 입 벌어지는 소리인 줄 알고 툭 하면 이게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아는 그러한 오래된 카르텔이 작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검찰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성훈 처장 가까이 역순으로 가까이 보면 김성훈, 이광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검찰이 계속해서 영장 청구를 반려했잖아요. 세 네. 번이나 경찰이 영장 청구했던 걸 반려했고 영장이 그 고검에 올라가서 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고검 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마지못해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배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영장을 꼭 받아야지라고 해서 검찰이 노력을 기울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경찰 니네 한번 뭐 먹어봐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제가 이제 검사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검사 출신들한테도 물어보고 나는 잘 본 기억이 없는데 근데 민주노총이라든지 그런 노동 사건을 제가 변론을 할 때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예. 검사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건에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소위 공안 사건에는 들어왔어요. 검사들이 들어와서 꼭 구속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이게 뭐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경찰이 청구한 영장 실질 심사에는 검사들이 잘 안 간답니다. 예. 가면 오히려 상관들이나 동료들한테 너 시간 많아? 그 시간에 네 사건에 왜 경찰 좋은 일 시켜? 예. 그래서 경찰이 청구한 사건을 배달했을 때는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고 오히려 경찰들 엿먹어봐라 라고 하는 식으로 방치하는 게 검찰의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예. 똑같이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그런 짓을 했고 또 그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각한 법원의 사유를 보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을 분리를 했죠. 윤석열 내란 사건이랑 이자의 소위 직권남용 내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총 들고 뭐 총 차고 그 공무 체포를 막으랬던 사건은 두 개예요. 별개의 사건 맞아요. 별개의 사건이라서 이 사람은 김성훈은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김성훈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경호처 직원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의 명예고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위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죠. 자신의 증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김성훈을 체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성훈 본인의 증거를 인멸할 걸 걱정해서 체포하라고 하냐고요. 아니거든. 대통령이 내란의 증거를 검찰 기록도 있는 거 아니야? 검찰과의 내통한 것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비아폰 서버 등등. 내란죄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체포하라고 하고 구속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판사는 사건 별개의 사건이야. 김성훈은 이미 다 드러났고 김성훈과 관련된 건 이제 인멸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게 본인이 진공 속에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런 고위공직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방어권은 철저히 지켜주되 다른 사람들의 국민들의 방어권은 저 도둑놈들 또 뭔 짓 했네 라는 식으로 경시하는 이런 법복 귀족의 그 오만과 그런 선입관들이 저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이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이제 크게 혐의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어떤 우려는 없다. 도주도 안 할 거다. 이렇게 지금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진공 상태의 또 다른 예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뒤집어 말하면 이게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시킬 이유에 대해서 뭐 죄목까지 결합된 이거에 대해서 경찰 내지 검찰이 충분히 제대로 소명 안 한 건가?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도 더 충분히 소명을 안 한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경찰의 문제인지 검찰의 문제인지 법원의 문제인지 다 문제인지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장 청구서를
못 보지 봐서 못했으니까 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런데요,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자꾸 날짜를 말씀드렸잖아요. 3월 28일 날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면요, 예. 많은 게 바뀔 겁니다. 예. 큰 권한 거부터 행사가 해결하고. 정지됐지만 예. 그래서 껍데기뿐인 허울뿐인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 그런 것과 파면으로 민간인 윤석열이 됐을 때와는 검찰이 행동하는 민간인 윤석열을 보는 시각과 예. 권한 행사가 정지됐지만 대통령인 윤석열을 보는 시각이 같겠습니까? 판사가 같겠습니까? 이번에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거 잘 읽어보세요. 사실은 대통령이란 말이야. 네. 그런 게 깔려 있어요. 그 네. 밑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내란죄 수사를 해서 그 유무죄 판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절차적인 게 문제가 있으면 그거 깔끔히 떨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기현 판사. 그러면서 사실은 검찰에게 즉시 항고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예. 구속 취소라는 게. 그래서 상급법원의 결정을 미리 받아서 좀 깔끔을 뜬 거예요, 판사가. 그러니까 절차적인 거 다 해결해 주면 내가 깔끔한 상태로 그냥 유무죄는 확실히 해가지고 내가 예. 올리겠다. 왜냐하면 절차적인 거가 있는데 애매하게 남겨둔 채로 자기가 유죄나 무죄 판결을 해서 올라가서 나중에 내용이 아니라 절차적인 것 때문에 자기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뒤집히는 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예. 이 판사 입장은. 예.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해달라고 그 검찰에 보낸 건데 검찰이 이걸 또 즉시 항고를 포기해 버리니까 예. 그것도 무슨 다른 법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한 걸 여기 끌어오면서 이게 예.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한 바람에 이제 석방이 된 거죠. 예. 그렇고 저는 그러니까 물론 사법부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부지법을 침입해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예. 예. 비판하되 좀 기다려보자. 예. 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면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제보들이 쇄도할 거예요. 예. 새로운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새로 나올 겁니다. 예. 그럼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보강 수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직권남용죄, 외환죄, 또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그런 그야말로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그런 수사나 기소와 지금 권한 행사는 정지돼 있지만 대통령의 직을 갖고 있는 윤석열은 굉장히 다르다.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받아보자. 그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예. 자제하면서 기다리자. 예. 예. 당연히 저는 문제가 조금, 많지만. 예, 조금 저는 파면 결정이 나도 윤석열 세력이 그렇게 쉽게 윤석열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을 옹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게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 저는 그리고 윤석열과 지금 최근에 김건희 씨가 한 언행들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총 왜 갖고 다녀? 예. 장난감이야? 그거 왜 안 쐈어? 뭐 이재명 쏴 죽이고 나도 죽고 싶은 심정이야. 예. 뭐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발상을 바깥에 있는 그 경호처 직원들한테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이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기각 결정이 났다 또는 파면 결정이 났다. 파면 결정이 났을 때 한남동에서 순순히 나오겠느냐 관저에서. 예. 저는 순순히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버틸 겁니다. 그리고 명분은 정리할 시간을 달라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고 나서 박근혜 씨 관저 나오는데 이틀 걸렸거든요. 진짜 집안 정리만 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도 정리할 시간을 달라라고 했을 때 윤석열 지지자들 한남동에서 체포를 저지하겠다고 거기 갔던 3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저는 한남동으로 몰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전광훈과 소년보
그 두 분이 그 광화문과 국회로 나뉘어서 여의도로 나뉘어서 막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공권력과 대립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경찰이 거기를 진짜 진공 상태처럼 비우고 모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선 진짜로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앞에서도 그 박근혜 씨 탄핵됐을 때 헌재 앞에서 4분인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 스피커 떨어지는데 그 타격을 받아서 돌아가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번 대선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할 거거든요. 사실은 극우 세력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전광훈 씨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뭐 기동민주당 등등등 못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도권에 있는 보수정당이 제도권 안으로 그 극우 세력들을 초대를 했어요. 심지어는 아스팔트에 있던 분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서 초대를 했고 예. 저는 어쩌면 이런 혹시 뭐 청취자분, 시청자분들 중에서 기생수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외계 생물이 인간의 몸함에 침입해가지고 뇌를 없애고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만화가 연상이 될 정도예요. 예. 그래서 이들과의 이 소위 민주주의, 헌정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그들과 어찌 보면 미국에서 그런 표현 하잖아요. 오른손을 묶어놓고 우리는 왜 저쪽에서는 자기 맘대로 하는데. 자기 맘대로 무기 들고 함부로 반칙하는데 왜 우리는 오른손을 묶어두고 싸워야 되냐. 그래도 오른손 묶어두고 싸워야 되는 게 맞죠. 민주헌정 질서 안에서. 예. 그래서 저는 파면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기생수는 이제 그래도 인간하고 좀 도와주는 기생수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있었죠, 싸움이 좀 몇이나. 예. 자, 그러면 예. 이게 그 파면 이후로도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물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래도 네. 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면 이후가 뭐 물론 여전히 저항하겠지만 제보도 많이 나올 테고 내란 외환 뭐 기타의 정치자금법 문제까지 엄청난 사법적 과제들이 있음으로써 민간인 윤석열에 대해서 이른바 검판들이 대하는 방식은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굉장히 달라지죠.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윤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분들은 예. 달라질 게 없죠. 그리고 윤 대통령을 정말 지지하는 골수 지지층은 달라질 게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달라진다는 부분들은 지금 관망하고 있는 예. 네. 그건 공무원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비리나 범죄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저는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많은 또 중도층의 국민들이 보면 그 중도층의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그때는 민간인 윤석열이죠. 등을 많이 돌리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으로 또 가보죠. 이제 최상목 지금 대행 체제는 아마 그러면 조만간 이제 한덕수 체제로 다시 바뀌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네. 지금 월요일 날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주문이 선고되는 순간 바뀐 겁니다. 예. 예. 지금 야당 쪽에서 야5당은 이제 발의를 하겠다 해서 이제 발의까지는 이제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네, 대신 이제 지켜보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본회의까지 가게 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장애들을 또 통과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월요일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진행 과정은 좀 달라질까?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본회의가 있어야 되고 네. 그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언제 할 거냐, 보고의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원래 지금 다음 주에는 본회의가 목요일 날 27일로 예정돼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상목 탄핵을 앞당겨야 되겠다 싶으면 본회의를 따로 그 해야죠. 날짜를 잡아야 네.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의장님과의 협상이 또 예, 있습니다. 의장이 그렇게 예. 긍정적이지 않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만을 그 보고만을 위해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 뭐 27일이 아니라 월요일 날 24일 날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 돌아온다면 이제 최상목 씨는 이제 권한대행이 아니라 경제부총리로 네.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뭐 역사적 교훈을 위해서라도 탄핵의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정무적 판단을 민주당이 할 시급성 가능성도 자체는 있다. 좀 달라지니까. 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뭐 민주당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합니다. 예. 조국혁신당은 처음에 최상목 됐을 때 얼마 안 있어. 저 마흔역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 보고 또 심지어는 권한쟁의 심판 끝나고 나서도 며칠 지나는 거 보고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다음에 연말에 최상목 씨가 너무 이상한 일을 많이 했어요. 예. 12월 20일 날인가 이게 됐잖아요. 근데 연말에 갑자기 알박기 인사 막. 예, 인사를 엄청 했죠. 예. 그다음에 규제 개혁하라고 경제부총리 때는 못했던 규제 개혁을 네. 지금 막 다 해버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저는 이상했던 게 뭐냐면 장관들한테 브랜드 정책을 하나씩 네, 추진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건 보통 선거 앞두고 네. 장관들한테 네. 이 좋은 거 훈장 하나씩 해준다고 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 양반이 딴 생각하나? 난가병 있잖아요. 난가? 난가병 걸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가. 네. 내가 네. 이제 아, 예. 다음 대선 후보는 난가 하는 난가병이라고 하는데요. 빌드업도 되게 신기하신데 난가병까지 가르쳐 주시면 네, 난가 너무 낯서시던데.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예. 한번 정산은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정산의 방식이 어때야 될지는 다음 주 초 상황에 따라서 조금 예. 유동적일 수 있겠다 싶은 예측은 해봅니다. 그럼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시죠. 만약에 인용이 되면 탄핵 절차 그럼 뭐 탄핵 절차 들어가는 바로 거죠. 들어가야 되는 예,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예. 거죠. 예. 어쨌든 그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의 뭐 대통령도 없을 뿐더러 이제 1인 체제가 돼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으니까. 네. 저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계속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아니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그렇죠. 헌법재판소라는 그 최고 사법기관 헌법기관의 결정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네. 예? 그런 분을 어떻게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에 그냥 머물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탄핵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분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그 이전에 경제부총리, 즉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위원회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탄핵을 해야 맞습니다. 그분이 국무위원도 아니게 되는 거라고요. 예, 예, 예. 저는 100번 대행을 그만둔다 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렇게 지금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공직자로 그렇게 공직자의 지위에 놔둡니까? 예? 당연히 탄핵해야죠. 거기 무슨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까? 일설에 의하면 최상목 일설도 아니죠. 사실 자기 입으로도 직접 얘기한 거니까 한덕수 총리 복귀를 이제 기다리면서 그때 가서 한덕수 총리가 결정을 내리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부담을 넘기는 걸 수도 있고 그게 네. 여당의 요구이기도 했고. 네, 예. 네, 네. 마은혁 재판관에 예. 대해서. 예. 그러고도 남죠. 그분이 생각하는 거는 이것도 뭐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그분이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탄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강남 서초 송파 구민들과 이웃들과 노후를 편안히 이웃들과 척지지 않고 지내는 게 본인의 목표다라는 뭐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소위 그 파워 엘리트 고시 권력 행정고시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사람을 만나는 바운더리 굉장히 좁죠. 굉장히 좁습니다. 예. 굉장히 좁고 그게 자신의 삶의 생활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벗어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계를 벗어나서 뭐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실현하고 별로 그렇게 삶을 살아온 분들 같지는 않아요. 지금의 태도들을 보면.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두 가지 정도 문제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결국 큰 돌을 일단 빼서 여지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그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나머지 내란 종식의 과정들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화가 나도 좀 그래도 큰 거 일단 먼저 해치우자. 이런 식의 이제 아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란 종식의 이후 과정들은 어때야 되는가. 이 과정에서 뭐 공수처나 국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텐데 이 한 가지와 헌재가 이번에 보여준 것은 이번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바뀔까 그래도 그래 열심히 좀 그동안 좀 짜증은 났지만 인용을 해주면 그래 괜찮아 이런 식으로 될까 아니면 여전히 이제 응어리가 남아서 다음번에 개헌할 때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될까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결국 내란 종식과
이후에 이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 나갈 때의 헌재의 위치랄까요? 이 부분에 관련된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일단 내란 종식의 과정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로 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는 의원님 말씀 먼저 좀 듣죠. 저는 아직 사실 그날 내란의 밤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준비됐고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이런 내란과 관련된 사건들이 어떻게 덮여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빙산의 일각밖에 모른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게 국무위원들 박성재 국무위원이라든지 또 이상민, 최상목 이런 분들도 헐깃 봤다. 뭐 단전단수 이상민. 그 다음에 말아가지고 3번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게 계엄령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사이코메트리인가요? 어떻게 느낌을 받죠? 느낌으로 내란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알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 12월 4일 날 내란의 밤 바로 그날 다음 저녁에 네.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뭐 이런 분들이 이상민 이런 분들이 모였단 말이죠.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왜 이렇게 비아폰 서버가 압수수색되는 것을 극구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런 등등 수사돼야 되고 조사돼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내란과 내란 목적 계엄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이거를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반헌법 특위 필요하면 상설특검도 뭐 그때그때 일반 특검 하기 어려우니까 수사가 필요하면 상설특검으로 조사가 필요하면 별도의 행정기구가 네. 이렇게 진실을 일단 A부터 Z까지 철저하게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은 형사 책임을 묻고 징계 책임 정도로 그냥 너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는 징계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은 징계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자 앞으로 교훈 삼아서 진실을 밝혔으니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을 하지 맙시다 하고 크게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공동체가. 근데 그것은 진실규명 이후에 소위 형사 책임, 징계 책임, 화해와 용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가려내야 된다. 이거를 전부 다 저는 공수처나 검찰에 다 맡겨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과정이 저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검찰은 이 전체 진실을 규명해내는 데 있어서 검찰은 손을 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검찰은 손을 떼고 특검이 수사 부분은 특검과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의 국수본 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검찰은 결국은 해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번에 너무 심하게 국민들이 그 실체를 봤죠. 네. 검사 출신들은 아직 다 실체 보신 거 아닙니다. 앞으로 더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하고 서지현 전 검사나 박은정 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검찰은 좀 떼고 국회에서 이런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것이 꼭 무슨 적폐청산 저는 이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거는 역사의 교훈을 남겨야 되거든요. 네.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예. 임 교수님. 맞습니다. 네. 내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그야말로 규명 작업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그 친위 쿠데타 성격의 내란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미래 세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내란의 경험을 안 겪어도 되게 우리가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따라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윤 대통령 파면이 사실은 이것보다 더 쉽게 일찍 올 수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그걸 지체시킨 인물들이 있어요. 네. 그 인물들에 대한 아까 신 의원님 말씀대로 조사건, 수사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앞으로도 또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그러한 언행이나 결정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국민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놀래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고위공직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지고와를 막론하고 이러한 이 과정에서 이걸 지체시킨 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히려 이 내란에 책임이 있는 쪽에서부터 또 그 주변에서부터 개헌 이야기를 많이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예. 아니 정말 저는 조금 화나요. 왜냐하면 아니 헌법이 내란을 일으켰어요? 아니 예. 무슨 헌법에 왜 책임전가예요? 예. 예. 예? 내란은 자기들이 일으켜 놓고 그 책임을 헌법에 전가하는 것 같아서 헌법 연구를 평생의 여보로 생각하고 해온 저로서는 너무너무 화납니다. 예. 헌법이 왜 그 책임을 떠안아야 됩니까? 오히려 헌법이 77조에서 계엄 선포의 요건이나 절차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위헌이라고 돼서 예. 윤 대통령이 파면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물론 헌법의 다른 조항들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게 돼서 좀 손봐야 될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내란에 대한 정리와 재발 방지책 만드는 데 집중해야지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내란 정리가 저는 잘 안 되리라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60일 이내로 대선 국면에 이제 접어들 건데 그때 대선 후보들이 이런 개헌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1년 혹은 1년 반 후에 그때까지 국민들의 개헌과 관련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잘 수렴을 해서 예.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약속을 하고 1년이나 1년 반 동안 저는 국민들의 여러 개헌 아이디어들을 잘 모아가지고 그야말로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이번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또 이번에 이렇게 내란 종식도 잘 못하면서 개헌 이렇게 하면요 또 그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의원 내각제다, 대통령제다. 그 정치인들만 관심 있지 국민들이 무슨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예.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정말 느꼈어요. 뭐냐면은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 제가 국회 잔디광장에 있었는데 방송한다고 바로 옆에서 와 함성 이게 정말 바로 옆에 있다고 느껴질 정도 예. 였고 그 열기라는 게 대단했습니다. 예. 여의공원로 하고 이거 다 가득 그랬죠. 찼어요. 예. 그 다 젊은이들이 많았고 그런데도 폭력 사태 하나도 없었고 정말 축제처럼 가수들 불러서 예. 노래도 듣고 축제처럼 야 정말 우리 젊은 세대 정말 편력 너무 뛰어나다. 그리고 너무너무 장하다. 정말 주권자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이제는 저 같은 기성세대는 좀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이고 헌법학자들도요. 예. 이제 교과서 같은 개헌론 이야기하지 말고 예. 그냥 젊은 그 SNS 얼마나 잘 씁니까? 아일랜드처럼 이렇게 온갖 SNS나 뭐 이런 걸로 개헌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해가지고 일정 기간 수렴해가지고 그걸로 안을 만들어서 예. 이렇게 개헌안을 초안을 잡아서 그걸 우리 신장식 의원님 같은 의원님들 제적 과반수만 발의해주면 그게 발의가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국민이 주도하고 국회의원이 받아서 그걸 발의해준 그러한 정말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이번에는 꼭 이루었으면 좋겠고 그 개헌이라는 것은 사실은 새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1년이건 1년 반이건 상당 기간 예.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러한 새로운 개헌의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기 대선 과정에서 혹시라도 괜히 대선 후보들이 개헌 이슈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지 말고 누가 어떻게 더 내란 종식을 잘할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대선을 치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된 정부가 상향식으로 개헌 의제를 만들어가는 그것도 한 1년 정도 지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맞습니다. 이게 물타기가 안 되는 제일 좋은 길이다. 물타기 개헌론은 안 되죠. 저쪽은 이제 무슨 대통령 제도 5년 단임제 때문에 윤석열이 나왔다. 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예, 예. 그거는 이제 완전히 잘못, 이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2016년에는 이게 나라냐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사람과 그 세력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헌법을 굉장히 좋아하고 헌법을 읽다가 막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뭐 더 하시겠죠. 평생 헌법을. 저는 요즘 이제 헌법이 이렇게 유린당하는 걸 보면 약간 구타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막 제가 몸이 아파요. 막 이래도 되나 싶은데 저는 이제 헌재 그러면 다음 개헌은 저는 뭐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되 절차 자체는 저는 1년 뒤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같이 비용이나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 좋겠다 싶고 헌재의 운명. 저는 이번 주에 하면 헌재의 운명이 다음에도 존재 증명이 될 것이고 4월 달로 넘어가서 4월 달로 넘어가면 정말 국민들이 헌재에 대해서 인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석의 자유는 있습니다.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서부지법 사태처럼 그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갈아버리겠다 뭐 이런 태도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 인내의 한계도 이렇게 그 선을 찰랑찰랑하니 넘어가고 있어서 저는 다음 개헌에 언젠간 개헌이 될 때 헌재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우리 유 주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기경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올바르고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정의와 양심에 따른다면 더 이상 지연할 이유가 없다.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 정의에도 중립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립인청 진공소에 계신 척 하지 마시고 우리 추기경님의 말씀을 따라서 빠르게 결정하면 헌재는 다음 개헌에서도 사랑받는 기관으로 국민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안 그러면 근데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헌재와 관련해서 저는 만약에 손을 댄다면 저는 재판관 9명 임명 방식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333이잖아요. 입법부에서 3명, 행정부에서 3명, 사법부에서 3명. 사법부에서 3명. 그게요, 원래 앞에 헌법재판을 했던 헌법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이에요. 군사정권 하에서. 근데 그걸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근데 그거는 사실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는 게 최고사법기관의 재판관에 대한 지명권이지만 사실상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마치 상급기관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지금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서로 대등한 최고사법기관인데 그 대등한 최고사법기관의 구성원의 3분의 1을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에 있는 대법원의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한다? 문제가 있고 또 그러한 최고법관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려면 임명권자 자신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혀야 되는데 대법원장은 임명된 사람이에요. 임명된 사람에게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명권을 주고 있고 사실은 대법원장들이 그 지명권을 사실은 많이 대통령에게 양보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에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 9명 중에 3명의 임명권이 있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의 임명권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있죠. 그러면 6명이죠. 거기다가 여당 1명, 7명. 그 다음에 합의로 하면 0.5명. 그러면 9명 중에 7.5명을 정부 여당이 사실은 장악할 수 있어요.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정부 여당에 불리한 어떤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다는 거는 그야말로 상당히 고무적인 일. 그간의 헌재가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법리적인 면을 중시하는 그러한 그 재판관으로서의 그러한 면모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불신하지는 마시라. 이번에 일주일 넘어가면 그때 불신 시작돼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3월 28일까지만 좀 기다려주시라.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은 것들이 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운명도 걸려 있고 우리 뭐 공화국의 운명도 걸려 있지만 헌재와 같은 87년 체제의 핵심적인 기관에 대한 운명도 걸려 있다.
그렇게 그래서 봅니다. 저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을 다 국회에서 선출했으면 좋겠어요. 네. 독일이 동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동의합니다. 상원에서 8명, 하원에서 8명. 네. 16명을 다 의회가 선출해요. 네. 왜냐하면 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사람들. 정치적 다양성도 있는 거고 국회 그렇습니다. 자체에. 예. 동의합니다. 정말로. 국회의원이라서.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분들이 공화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게 적절한가. 저는 민주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 일주일이 헌법재판소의 운명에도 예, 민주적 정당성에 관련해서도 그리고 대통령의 운명과 여러 이제 뭐 경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운명이 이제 걸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일주일이 비등점을 넘는 일이 없었으면 제발.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뭐 시청자들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면서도 분노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러는데 나머지 이 시간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주목하면서 각자의 일들을 해나가는 게 좋다라고 하실지 재연의 말씀을 우리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주시면 즉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신장식 의원님. 우리 먼저 교수님. 예, 임 교수님.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도 사실은 12월 3일 밤부터 소화도 잘 안 되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제 몸무게가요 6kg나 빠졌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 저보고 너 너무 홀쭉해졌다고 그래서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공짜 다이어트 했다고. 예, 너무 고생 많으셨죠? 예, 이제 끝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걸 돌려놓은 것도 우리 국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들이 왔을 때 그 총불이 앞에 서고 또 그 계엄군들을 말리고 만류했던 그 국민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지 못할지도 몰라요. 참 국민 여러분들 때문에 사실은 인용결정이 날 겁니다. 예. 인용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이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국민 여러분들의 뜻이 정성이 닿아서 그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에 닿아서 그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파면이 된다면 그야말로 이번에는 제대로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엔 절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란. 내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요. 조사와 필요하면 수사까지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미래 세대에게 또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에 참 우리 젊은 세대의 힘을 봤습니다. 정말 훌륭한 젊은 세대이고요. 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좀 많이 이번에 12월 3일 이후로 많이 움츠렸지만 움츠린 만큼 더 높이 날아오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재력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장식 의원님. 그 요즘처럼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몸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힘냅시다 이런 말 듣는 때가 있었나 싶어요. 그 광장과 국회의 콜라보를 이뤄서 여기까지 밀고 왔고 가장 큰 힘은 역시 우리 임지원 교수님 말씀해주셨던 대로 국민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 시장에 가서 봐도 그렇고 또 이 상인분들 그냥 다양업자들 길거리에서 자영업자분들이나 뭐 제 외갓집인 제주도 쪽도 누가 이 시국에 누가 놀러 가겠습니까? 못 가요. 그렇죠. 불안해서 못 갑니다. 그래서 빨리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회복하고 또 따질 건 또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때 조금이라도 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정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요새 최근에 어디 가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해 달라 그러면 제가 이 시를 꼭 읽어드립니다. 시를 하나 좋습니다. 이성부의 봄이라는 예. 시입니다. 좋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희 세대에 저희 세대에 많이 봤던 동기예요, 동기. 같은 학번입니다. 예. 이성부 봄.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아무리 꽃샘 추위가 매서워도요. 목련꽃 한 송이 피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봄이 올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네, 신장식 의원께서 예전에 방송하실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의원 되시고 나서 페이스북에도 그렇고 이제 종종 이렇게 좋은 시들을 많이 올려놓기도 하고 알려주시는데 아마 이 시가 여러분들께도 상당히 좀 울림이 있고 도움이 되는 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민주공화정의 시민이 된 분들과 함께 학습하고 또 실천하는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2.3 내란 사건 이후로 종종 많은 분들이 좌절했다가 다시 또 일어서고 또 모여서 서로를 다독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광화문 앞에 또는 국회 앞에 나서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얼마 전 바로 어제 그 공동체가 있는 단톡방에 이런 말이 올라왔어요. 그 김성훈 처장에 관련된 구속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어떻게 하룻밤도 쉬는 날이 없냐. 예, 이 말이 올라왔는데 그 말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해 주고 격려하신 바처럼 마침내 오게 될 날은 오게 되리라 믿으면서 저희 청준이의 토요 토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